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둘을 합산해 내일 오후 2시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선출합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마지막 날 모습과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구속 수사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자들은 막판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는 안개 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고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수처의 추가 소환이 예상됩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화물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물류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재기 단속과 함께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가 동시에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도 불러서 고문료와 급여를 받은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법원이 김만배, 남욱 두 명의 구속을 결정하며 밝힌 사유는 간명했습니다. 수사에 앞서 두 사람이 통화하거나 검찰청사 CCTV에 미리 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영향을 줬지만 무엇보다 혐의 소명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공통분모는 배임입니다. 이들의 구속영장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이 역할을 분담해 사업자 선정부터 개발이익 배분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적시됐습니다. 특히 김 씨가 정 회계사의 의견을 들어 공모지침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는 7가지 필수 조항엔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평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적으로 내세운 내용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설계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지금까지 수사 결론인데 오로지 대장동 4인방의 범행으로 선을 긋기엔 남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설립된 만큼 이번 사건의 배임 구조가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 의사결정권자의 뜻과 무관했겠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단계에서 시의회를 향한 화천대유 측에 로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에서 3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언급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을 먼저 수사한 뒤 시청과의 연결고리를 살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과거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배우자도 불러 고문료와 급여를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구속 첫날 핵심 피의자들은 부르지 않았고 일부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다만 구속 피의자들은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성남시 윗선과 로비 의혹을 향한 수사도 그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화천대유 핵심 인물들의 구속 소식 나혜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민주당 선대위의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부실장은 수사에 충실히 임하라고 당부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수사관이 강제로 문을 열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에
유 씨가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 보도 내용은 맞습니까? 예, 그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결국 당일 검찰이 손에 넣지 못한 휴대전화는 이후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의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기록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거대책위 부실장과 통화한 내역이 파악된 겁니다. 압수수색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됐던 만큼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기 직전에 통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진상 부실장도 일단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려고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강제 수사 직전에 이뤄진 통화인데다 이후 휴대전화를 내던지기까지 한 터라 둘 사이에 긴밀한 내용을 주고받았거나 말을 맞췄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자신에 대한 사퇴 압력과 관련해 공개한 녹취록에 직접 언급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 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현재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통화의 전후 사정이나 추가로 통화한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도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이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고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되자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수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며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제는 그분 차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가 결국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이거를 자꾸 은폐하고 늦추는 것 자체가 현명한 생각이 못 됩니다. 대장동 특검 추진본부 천막을 찾은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 후보와 연결고리가 하나씩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만약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버리면 저는 이 대장동 게이트는 영원히 파묻혀버리고 5년 내내 그냥 증거인멸이나 하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압수수색 전 통화한 사람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외에도 한 명 더 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유동규 본부장과 통화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유동규와 잘 알고 이재명 지사의 복심인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화살을 돌리며 반격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등 4인방이 모의해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으니 그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곽상도, 박영수, 원유철 그리고 부인까지 돈 받은 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다며 깎아내렸습니다. 55 클럽처럼 돈을 받거나 돈을 받으려 했던 자 대부분이 국민의힘과 관계가 깊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유체이탈합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 모두 대장동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만큼 검찰이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대장동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수록 이재명 후보로 칼끝이 향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본질은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라는 민주당의 팽팽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속에 정부가 민관 공동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조태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진행된 민관 공동도시개발 사업. 하지만 사업의 열매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민간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분양이익을 뺀 배당 이익만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이 적용됐는데 비슷한 성격의 택지개발 촉진법과는 달리 민간의 이익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 빈틈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우선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선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익의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상한선을 넘는 이익은 지역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도 아예 제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자자 간 협약을 통해서 이윤율 상한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 국회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업에 제기된 문제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손봅니다.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보유 지분이 50% 플러스 1주여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었지만 분양가 상한제에선 제외돼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출자 비율이 50%를 넘으면 공공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참여했기 때문에 PF 등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공이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허가는 쉽게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이 참여하는 순간 몇 퍼센트를 참여했다는가에 관계없이 일단은 공공택지로 보고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정부의 도시개발 사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와 시정 조치도 중앙정부가 맡을 예정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공수처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공수처는 추가 물증 등을 확보하고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실제 통화 음성을 직접 들려주며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끝내고 기자들 앞에 선 김 의원은 해당 녹취록에 악의적 편집이 있었다며 먼저 입을 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공수처가 제시한 유력한 증거를 부정하려는 전략으로 읽히는데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조성은 씨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발견된 두 사람 통화 녹음 파일을 숨소리까지 기재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정작 김 의원도 고발장 작성 주체로 언급한 저희를 포함해 고발장 전달 경위에 대해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저 추정이죠. 김 의원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의혹을 둘러싼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착수 2달 만에 손준성 검사에 이어 김 의원까지 핵심 인물들을 연이틀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수처로선 추가 물증이나 진술 확보가 절실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고리인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텔레그램 속 고발장이나 첨부 자료의 최초 전송자를 손 검사로 결론 내리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 최초 전송 시간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도 누군가 전달한 고발장을 반송했다는 논리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터라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해선 두 사람의 재소환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새로운 물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주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과의 대질 조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보신 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준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만배 전 기자는 영장이 지난번에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뭔가
확실한 걸로 혐의를 좁혀서 영장을 갖다 신청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영장 청구했을 때 그 뇌물죄 부분요. 예. 금액 자체가 좀 이상했습니다. 다른 데서 발견되기도 했고 그 뇌물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뭐 영장이 좀 기각됐음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배임도 추가가 됐고요. 네. 뇌물도 있고 횡령도 추가가 됐습니다. 횡령 자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가 좀 소명이 됐고 특히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예.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도주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김만배, 남욱 또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예. 뭐 한편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 지금 영장이 기각됐다고 알려져 자, 있습니다. 정미영 변호사 같으면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이제 소속돼 있는 변호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화천대유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하고 가까운 사이고, 그래서 연결고리 아니냐. 그럼 이 사람으로부터 언젠가 윗선으로 올라가서 수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영장이 기각되니까 그럼 윗선으로 수사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건가 안 올라갈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영장 기각 사유에 뭐 소명이 안 됐나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은 증거 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 같은 건 없다. 예.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배임죄하고 뇌물 공여하고 부정처사고 돈 받고 뭐 잘해주고 나중에 돈 받는 게 부정처사고 수뢰입니다. 요걸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배임죄가 뭐 제가 중요한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주된 사람보다는 실무적인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예. 유동규 밑에 있는 사람, 또 그리고 남욱이 보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핵심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도 구속, 기소가 됐고, 예. 뭐 김만배, 남욱도 됐기 때문에 굳이 정민용까지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했던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규 위에 뭐 확인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 유동규가 이 소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은 뭐 몸통이라고 우리 소위 말하는 윗선 뭐 찾아내기는 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압수수색을 받게 됐는데 네.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죠. 전진상 선대위 지금 비서실 부실장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급한 대로 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마구 통화를 했겠지 할 수도 있지만 아주 핵심 인물이 이재명 후보의 그렇죠. 핵심 인물하고 통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의혹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그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를 뭐 버리려고 했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그걸 나중에 포렌식 해가지고 복구를 해보니까 마지막에 전화한 사람이 이제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영 실장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정진상 부실장 입장에서는 뭔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뭐 전화를 본인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포렌식을 한다 해가지고 전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전화를 몇 분 하고 언제 하고 이 정도만 지금 확인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영장 기각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갖다가 확실하게 접근해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아니면 늑장 피우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김만배 씨하고 남욱 변호사가 구속이 됐다면 지금부터는 뭔가 속도를 내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이제 더 강하게 진행이 될까요? 크게 두 가지 틀이거든요. 하나는 배임죄 파트고요. 하나는 지금 뇌물 파트입니다. 지금 이른바 곽상도라든지 박영수라든지 지금 원유철 의원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50억 정도를 받았던 게 정말 뇌물로 받았는지 그 대가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확인되는 게 한 줄기가 되고요. 지금 배임죄 같은 경우 유동규를 비롯해서 대부분 소명이 됐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배임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남욱하고 김만배가 구속은 됐지만 배임죄보다는 오히려 뇌물 쪽에 더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금액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왜 주려고 했다는지 그 부분이 앞으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개발 특혜의 한 줄기, 그다음에 정관계 로비 그렇죠. 한 줄기. 두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발사주 의혹 수사 소식도 좀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이 한 12시간 정도 고강도 조사를 받고 어젯밤에 한 9시 반쯤 공수처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귀갓길에 뭐 얘기제기 조금 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상당히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저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저 추정이죠. 검찰 관계자가 보냈던 제보는 없었던 걸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분은 뭐 제 목숨처럼 그런 부분들의 신원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기억은 희미한데 네. 누군지 숨겨줘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또 결의를 얘기하는군요. 뭔가 공수처가 찾아냈을까요? 결정적인 부분이라면 딱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누가 전달했고 또 누가 작성했고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예. 실제로 손준성부터 김웅까지 갔고 김웅에서 조성은 아니면 국민의힘 고발된 거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객관적 증거들이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상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검사가 가서 자백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너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시켰냐. 이렇게 수사 패턴인데 아마 지금 김웅 의원도 그렇고 손준성 검사도 그렇고 아예 그냥 모른다고 해버리고 기억 안 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는 객관적 증거 이상으로 나가지는 못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무튼 손준성 검사는 나한테 워낙 이것저것 고발건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대충 다 되돌려보내는 그 과정일 것이다. 거기서 어딘가 새 나가서 빙빙 돌겠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아니 텔레그램에는 온 걸 갖다 반송하는 기능 자체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그렇죠. 반박하거든요. 그 반박도 반송 기능조차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걸 떠나가지고 그걸 고발장 왔던 걸 돌려보냈는데 이미의 사람이 갖고 가서 그걸 김웅한테 가서 조성원한테 가서 그런 확률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것을 만약 손준성 검사가 검사잖아요. 본인이 조사하는 입장에서 그 말을 누가 피의자가 하면 그걸 믿겠습니까? 예. 실제로는 좀 그 납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기억할 수 없고 자기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막 또 다른 의혹이 하나 제기된 게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고발 좀 빨리 하라고 그렇죠. 뭐 부탁한 게 있다라고 네. 했는데 그건 아직 뭐 드러나지 않아서 구체적인 보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여러 건이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면 더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확증적인 증거가 그렇죠. 될까요? 뭐 예컨대 법세련이라는 단체입니다. 예. 거기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울산 저기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딱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작년 4월달 있었던 고발 사주지만 나머지 부분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뭘 했는 게 아니냐 그 얘기 계속 되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좀 밝히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손준성, 김웅 두 사람을 갖다가 제가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얘기를 확실하게 꺼내놔야 되는데 그러면 둘을 다시 불러야 될 거고 아니면 함께 불러서 그냥 마주 앉아놓고 대지를 벌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대지의 가능성은 저는 좀 없다고 보거든요. 예. 한 명은 맞다 근데 한 명 아니라 했을 때 불러서 대지를 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불러봤자 평행선이에요. 할 이유가 없고요. 예. 다만 다른 증거가 있거나 뭔가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증거가 있다면 두 사람 새로 불러서 한 번 더 추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뭐 증거가 굳이 추궁해서 자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끝까지 만약에 부인을 한다 그러면 저기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쪽으로도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겠다며 개발 이익의 공공환수를 늘리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민주당이 핵심으로 삼은 건 개발이익 환수법. 민간의 개발이익 부담률을 현행 최고 25%에서 50%까지 올려 민간 수익을 걷어들이는 내용입니다. 민간이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도록 한 개정안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축은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윤 비율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총사업비의 6%, 민주당은 10%를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같은 사업 구조에서는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냈습니다. 정부도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인 만큼 민주당은 새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대개혁을 뒷받침하며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4기 민주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자라고 하는 그런 이 각오로 동시에 대장동 방지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과도한 민간 수익을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 환수법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대해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는 물타기 전략이라며 두더지 잡기식 입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몇 달째 전국을 뒤덮고 있는 여야의 대장동 공방은 이제 관련 입법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민생 행보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한국거래소를 찾아 증권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재산을 주식에 넣었다가 IMF로 크게 실패했던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사실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 이 주식 시장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시작했다가 전 재산을 주식을 투자했는데 IMF를 맞이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거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최근 부동산이나 가상자산에 쏠린 청년층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주식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통해 투자 참여를 독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 제도를 곧 도입할 텐데 2023년이면 도입을 하는데 그런 양도소득세 과세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좀 뭔가 혜택을 좀 부여하는 게 좋겠다. 권장하는 차원에서.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전날 웹툰 작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작품의 제목을 언급하며 화끈다고 표현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따로 논평할 가치가 없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실언이나 아니면은 국민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선정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를 가늠하기 힘든 가운데 주자들은 막바지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마지막 지지 호소 장소로 경기 지역 시장을 택했습니다. 대규모 현역 의원 등 이미 탄탄한 조직을 자랑하는 만큼 당신보다는 민심 잡기에 상대적으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선 마지막 날에 우리 서민경제 또 우리 영세 소상인들의 삶의 현장을 제가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반면 여론조사 상승세를 보이는 홍준표 의원은 부족한 당심 자극을 위해 경기도당위원회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은 홍준표를 향해서 불지 상대 후보를 향해서 불지 않습니다. 이어 홍대 거리로 나가 2030 지지층과 만나며 새로운 바람 이미지도 각인시켰습니다. 추격세가 만만찮은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추진 촉구와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공중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정책과 토론과 도덕성 또 품격에서 확실하게 압도할 후보는 저는 저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정권 교체라는 우리의 절대절명의 우리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당원 투표 전체 선거인단은 56만 9천여 명. 지난 1일부터 나흘 동안 60% 넘게 투표에 참여했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천 명이 참여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표로 환산해 당원 투표와 같은 비중으로 반영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경선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선거 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후보를 신뢰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서 후보가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투표율과 세대, 지역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결과도 안개 속인 가운데 조직이냐 바람이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모두 마감됐습니다. 최종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또 관심이 가고 있고 또 과연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느냐 등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내일 이제 2시에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결과가 발표됩니다. 뭐가 핵심적인 어떤 승부를 가르는 변수가 됐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세대별, 지역별 투표가 투표율이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두 분, 홍준표, 윤석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도 지지층이 약간 다르고요. 지역별로도 약간 지지층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좀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0, 30대 또 40대까지는 홍준표 후보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투표에 참여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새로 당원으로 가입한 분들 중에 서로 이제 양측이 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측이 더 많이 가입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당선될 때 가입했던 그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당협위원장, 특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당협위원장들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또 가입한 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세대별로 좀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했으면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고요. 또 전통적 지지층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했으면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한 상황. 그래서 세대별 그리고 대도시나 이런 중심으로 만약에 많이 참여했으면 홍준표 후보가 일반 대중에게 어느 정도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 또는 TK 지역이나 PK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 이런 영향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세대별 그다음에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이런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최종 투표율은 63.89%가 나왔습니다. 64% 정도 나왔는데 성향으로 봐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한 번 정한 걸 좀 안 바꾸는 성향이고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막말이라든가 실언 이슈가 터질 때마다 좀 많이 옮기고 그런 성향이 있을까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한 뭐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강하게 지지하기보다는 본인이 선호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후보들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왔을 때는 지지를 처리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실언이 많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선에 나가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또 홍준표 후보가 적극적으로 그걸 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그 사이다 발언 또는 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젊은 층들의 어떤 지지를 얻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좀 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경선에서는 그래도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실언이나 막말이 적었던 홍준표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60대, 70대는 워낙 나이든 당원들 이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는 많으니까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대단히 궁금합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측 그 캠프에서는 우리가 뭐 한 10%포인트는 이겼다. 그 홍준표 후보 측도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뒤집었다 정도로만 표현을 하는데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대급 흥행 실적이다. 성적을 거뒀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뒤로 갈수록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역대급이란 말은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역대급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처음에 언론들은 마치 역대급이라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체 선거인단 수가 216만 9,511명이었고요. 그중에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이 145만 9,992명. 전체 투표율로 보면 최종 투표율 67.3%고 국민의힘은 전체 선거인단 수도 적습니다. 훨씬 56만 9,059명이고요. 투표 참여한 분들은 36만 3,569명이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은 63.89. 그래서 최종 투표율도 더불어민주당이 많고요. 전체 선거인단 수도 훨씬 많기 때문에 역대 뭐 모든 경선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건 국민의힘 첫째 날, 첫째 날 투표에서 확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야 역대급 흥행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뽑힐 때, 당 대표로 뽑힐 때가 한 45%.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경선 때, 그때도 한 50%니까 뭐 그 정도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이번에 흥행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놓고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마스토론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시도는 있었습니다. 마스토론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는 있었는데 근데 정책을 놓고 뭔가 좀 깊이 있게 토론한 그런 느낌이 안 드니까 뭔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선정적인 부분, 제가 선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을 자극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나왔지만 정책이 깊이 있는 토론들은 없었어요. 1:1 맞수 토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토론을 시도를 했는데 실제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겉핥기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예컨대 뭐 유승민, 원희룡 두 분 같은 경우 정책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 윤석열 그다음에 홍준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답변 안 하거나 피해가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서 깊이 있는 정책 토론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경선 과정에서 정책적인 토론이 사라졌다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고 뭐 주술 논란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막말 논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0여 차례 이상 토론이 있었고 1:1 맞수 토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적인 부분에는 깊이 있는 토론은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와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쪽으로 정권 교체를 강하게 주장하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들어볼까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리스크가 있는 후보고요. 이재명 후보의 그 부동산 해법은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오히려 답습하고 강화하는 거 아니냐. 로봇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봇 뒤집는 건데 그것 가지고 또 그 인성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여성분인데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남자친구가 길 가다가 눈사람 그냥 발로 차서 부시는 거 보고 이 사람은 평생을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구나. 눈사람이 그냥 어차피 햇빛 나면 녹아내릴 눈사람에 불과하잖아요. 왜 눈사람을 부시는 거에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성을 보고 남자친구랑 헤어질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손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서려고 하는 이제 판인데 아마 부인의 그 발언에 상당히 신경을 쓰였는지 원희룡 후보는 자꾸 뭔가 좀 집착하는 게 보이네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또 지난 2일 날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 로봇 학대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면서 로봇 학대도 개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에 대해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로봇 학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날 그 전 시장에서는 이 로봇이 복원하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실험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학대 영상이 아니고요. 로봇이 정말 넘어졌을 때 제대로 일어서는지를 보기 위해서 던지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로봇 학대라고 저렇게 이제 얘기하시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 오늘 눈사람 감정 얘기도 같이 이제 원희룡 후보 아내 되시는 분에서 약간 민주당에서 비판적인 논평을 냈어요. 그걸 이제 아마 좀 커버하시려고 얘기하시다 보니까 눈사람이 감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눈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인 표현을 느끼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일반화하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제 부인을 좀 고려하시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공감을 얻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도 상대방을 서로 예. 공격하다가 막판에는 뭐 SNS 등을 통해 가지고 예.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본선 경쟁력을 그렇습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아, 그럼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마지막 결정할 때 본선 경쟁력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어떤 후보를 내보냈을 때 이 후보가 과연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결정적인 저는 어떤 선택의 조항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지도 중요하지만 예. 두 분 중에 누가 나갔을 때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판에 가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 또 이재명 후보를 계속 공격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쓴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나가서 이재명 후보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론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최대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인물도 보지만 그 경쟁력도 볼 거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홍준표 후보가 지속적으로 불안한 후보라는 이미지를 공격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당에서는 이제 법안을 마련해서 이제 밀어줘야 되는데 이걸 약속하고 선거 전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바꿔놓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효과가 맞습니다. 크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 법안 마련하는 건 끝냅시다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개 법안인데요. 사실은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이게 민간 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분양에서 일정 부분 제한을 두는 것이고요.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개발 부담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일정 부분의 개발 부담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실은 그 정권 교체론이 높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분들이 사실은 좀 반대 입장에 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LH 사태 이후에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를 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정기국회 안에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어느 법안으로 이낙연 전 대표도 법안을 발의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법안으로 할 거냐는 논의가 될 거고요. 오늘 그 정책 의총을 했거든요. 민주당 거기서 일단 개발이익 환수는 처리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두 개 법안도 그러니까 이 부동산 관련된 3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3법을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자. 근데 초과이익 환수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일단 170석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하는 입장을 또 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하실 때는 같이 분노하셨는데 법 처리는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제동을 거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적 여론으로 본다고 하면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은 자 저쪽에서 상대 후보가 누가 될 건가 뭐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이제 그렇죠. 바라보고 있겠죠. 뭐 오실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물어봅니다만은 민주당은 누구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뭐 약체를 원하겠죠. 제가 약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와 상대했을 때 그분이 승리의 가능성이 낮은 분들 또 공격할 포인트가 많은 분들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대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가장 먼저 꼽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한 후보라는 이미지 아까 말씀드렸고 또 세 가지 본인이 이제 고발 사주 문제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물론 윤석열 후보가 연관돼 있다는 게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고발 사주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연관돼서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제 본인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가 조작 그리고 본인의 장모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예컨대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평인가 거기 그 이제 장모가 개발하신 부분과 또 연관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은 공격 포인트가 많다고 봐서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오면 좀 더 쉬운 상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윤석열, 홍준표 두 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에서는 누가 나오시든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뭐 물론 민주당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선거에서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감정적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정권 심판은 이만큼 높다고 하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해 실망한 분들이 감정적으로 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돌려놓느냐 하는 부분이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큰 숙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후보가 결정되면은 그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도 제대로 그렇습니다. 꾸려가지고 이제 원팀이 돼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가 더 선대위를 원팀으로 잘 끌고 가느냐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최진봉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1년 4개월 만에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집회가 대면 집회로 열렸습니다. 1516차 정기 수요 시위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시민 여러분들을 보니 가슴이 뛰고 울컥하고 너무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보수단체들의 반대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우연 씨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태극기와 일장기를 흔들기도 했는데요. 이 씨는 수요 집회 현장에서 일장기를 흔든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무례한 일이 아니냐는 질문에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습니다. 이 씨의 주변에는 일장기와 미국 성조기를 든 다른 보수단체 회원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에 대해 수요 집회에 참석한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극우 세력의 뻔뻔함이 수요 집회에서 일장기를 흔드는 단계까지 왔다며 갈 때까지 갔다고 개탄했습니다. 수요시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도 되게 알려져 있고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되게 소중한 공간인데 그런 식으로 역사 부정론이나 아니면은 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모욕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전북 김제의 한 골프장이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글입니다. 골프장 측은 내년 1월 1일부터 도요타와 혼다를 포함해 모든 일본산 차량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개인 기업의 의지라며 일본 불매 운동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본산 카트도 국내산으로 교체하고 일본 제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국자가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등의 격려가 이어졌고요. 반면 불매 운동을 왜 손님에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며 강요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골프장 관계자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방침을 모르고 일본산 차량으로 골프장을 찾은 고객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장 자체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하신데 저희 주차장이랑 백 내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입장 자체가 안 되면은 충분히 마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입장 자체는 가능을 하고 주차랑 서비스 자체만 제한을 한 거예요. 골프장 관계자는 다만 오래전부터 일본 불매 운동 참여를 고민했다며 부정적인 의견과 매출 감소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지정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요소수를 많이 쓰는 화물차 운전자 등은 당장 다음 주부터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재기 행위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시멘트 제조 공장.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에도 레미콘과 덤프트럭, 트레일러 등 중장비가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레미콘을 운전하는 조영일 씨는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차에 남은 요소수는 70%, 앞으로 2주도 버티기 어려운 양입니다.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대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고. 시멘트 원재료를 실어 나르는 트레일러 기사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당장 이틀 뒤면 차가 멈출 처지라며 이대로라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다음 주 아마 수요일, 목요일 정도면은 차가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멈추면은 레미콘 사장님들도 당연히 자동으로 멈출 수밖에 없고. 수도권 화물차 거점인 트럭 터미널에선 요소수 걱정에 장거리 운송을 포기하는 화물차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벌써 바닥나 이미 운행을 멈춘 차도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또 남는 걸로 좀 해서 그 자동차 할부도 부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 상황이 지금 일을 못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절실한 건 당연히 요소수 공급이지만 정부로서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긴급 조치로서 사재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중심으로 사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만큼 요소수가 바닥을 드러낼수록 불안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훔친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크게 다쳤고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경기 가평군의 한 세차장. 세차 중인 차량 앞으로 한 남성이 비틀거리면서 다가옵니다. 차량 주인에게 뭐라 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놀란 차주가 운전석에 앉은 남성을 끌어내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까지 합세해 끌어내려 했지만 차를 후진해 매달려 있던 경찰을 떨어뜨린 뒤 그대로 도주합니다. 경찰이랑 그 차주를 같이 매달고 후진을 했다가 후진하지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니 그 차주하고 경찰관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 사람이 바로 또 그냥 도주해버리다니 그 차를 타고. 사건이 일어난 건 밤 10시 40분쯤. 근처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리던 27살 A씨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뒤 바로 옆 세차장에서 차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만취 상태였습니다. 결국 1km 정도를 운전해 달아나다 회전교차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출동 경찰관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 역시 목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도주를 하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경계석을 받고 좌전도돼 가지고 넘어지면서 도망을 못 가고 그래서 우리 경찰관한테 검거된 겁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부상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조용한 시골 파출소로 트럭 한 대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진칸으로 가더니 물통을 들고 몸에 들이붓기 시작합니다. 물통 속 액체는 휘발유. 분신을 시도하는 남성을 경찰이 곧바로 제압하며 소동은 멈췄습니다. 근데 기름을 이제 계속 뿌리려고 하는데 통을 뺏어 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 라이트 불로 붙이면 안 되니까 일단 넘겨가지고 제압을 하게 그래 된 거죠. 파출소까지 찾아와 이렇게 위험한 소동을 벌인 사람은 50대 A씨.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파출소 직원에게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해 소동을 벌인 날도 술에 취한 A씨는 112와 파출소, 119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 몸에 불을 지르고 파출소도 불태우겠다고 한 겁니다. 방화를 하겠다 전화 왔기 때문에 저희 대기를 해 있었고 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우리 상황 근무자 보고 바로 뛰쳐나가기 때문에 즉시 제압이 된 겁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사업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폐기물 4만여 톤을 빈 공장과 창고 등을 빌려 투기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국 곳곳의 폭력 조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재희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창고. 문을 따고 가림막을 걷었더니 천장까지 가득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언뜻 봐도 성인 남성 키의 2배가 훌쩍 넘는 높이입니다. 모두 12,000톤 규모로 불법 투기된 폐기물들입니다. 경찰은 충북과 충남, 경북, 전북 등 전국 11곳의 빈 공장과 창고를 빌려
몰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일당 64명을 붙잡았습니다.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협정적인 발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빈 공장이나 창고를 빌린 뒤 야간을 틈타 폐기물을 실어 나르고는 도주했습니다. 범행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와 불법 브로커, 불법 하치장 운영과 운반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고 폐기물 가운데 일부는 합법적인 처리시설로 보낸 뒤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단속 도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빈 공장을 내줬던 건물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계속 방치돼 있으면 지하수 침출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라든지 이런 게 불가한 실정이죠. 형사처벌이 끝나야지 우리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국에 버려진 폐기물만 모두 4만 6천 톤. 불법 투기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9달 동안 92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각 지역 폭력 조직원들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향후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한 이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부당이익이 조직 자금이나 각종 불법적인 자금으로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윤재입니다. 네, 이 기사를 보시죠. 가난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려고 했더니 부유층 청년도 가져가면 어떡하느냐. 또 청년들이 월세를 팍팍 잘 내면 역세권, 대학가에서는 임대료를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 별 걱정을 다 합니다. 벌써 보름째 계속되고 있는 기사입니다. 우리 언론의 특징이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한테 뭔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사실은 청년 월세 지원할 때 부모의 소득 기준도 다 보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급합니다. 빨리 해줘야 됩니다. 사람 걱정보다 또 기업 수익이나 매출 걱정을 더 하기도 하는 게 우리 언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최저임금을 자꾸 올리려고 하느냐. 경영계가 좌절하고 있다. 기업만 힘들 줄 아냐? 서민들 일자리도 많이 없어질 거다. 부담을 팍팍 줬었는데 요즘에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났죠. 중대재해처벌법 논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릿세 뜯는 깡패냐? 왜 이런 악법들을 쏟아내냐? 이 정도로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법이 시행되면 과연 누가 어디까지 처벌을 받을까? 사실 1년에 노동자가 800여 명씩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데 누가 처벌받을까? 사망자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처벌되느냐가 더 관심인 거죠. 그나마 그 법마저 없애버리겠다는 공약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행도 아직 안 됐는데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반발하고 있고요. 앞으로 자기가 사이다, 청년을 위한 사이다 발언한다고 제발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곤란하다고 펄쩍 뛰면서 지적한 언론이 몇 개나 되나 세봤더니 딱 이거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요즘 로봇 개도 소중하다고 로봇 감성을 들먹이는데 사람에게는 왜 이러는 걸까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482명으로 전날보다 185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서울 944명, 경기 868명 등 수도권의 비중이 80%를 넘기면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학원, 학교 등 교육시설과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규 집단 감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4주 연속 높아지면서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4명이나 발생해 지난 1월 12일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 이동량, 고속도로 통행량과 신용카드 매출액 등 이동량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가 상승세여서 당분간 확산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 급증 상황에 대비해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회복 단계를 중단하고 비상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2주 동안 유흥업소와 식당 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 합동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그리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 방역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단체들이 방역 패스 도입으로 오히려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회사나 대학 등에서는 방역 패스를 자체 도입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영업 제한을 받아온 실내체육시설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영업 손실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소송 참여자만 350여 명, 배상 요구액은 34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헬스장 등에 도입된 방역 패스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접종자 회원 비율만 15%로 이들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해왔으며 현재에도 손실보상법이 생겼지만 교묘하게 피한 백신 패스 적용으로 또다시 피해를 막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헬스장과 목욕탕, 노래방 등 감염 취약시설에 방역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 겁니다. 헬스장 운영자 등 해당 시설 측에서는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4차 유행 중 다중시설 이용에 집단 감염 확진자 분석을 보면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순이었습니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감염에 취약한 주요 시설의 방역 패스를 한정.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것도 타당하다며 개입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대학이 현장 수업이나 축제 참가자를 접종 완료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상 회복 조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설의 책임자가 시설의 안전한 관리, 그다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역 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채용 배제 등의 차별적 불이익은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수능 시험을 2주 앞두고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면서 학원과 스터디 카페, PC방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수능을 앞둔 입시학원에서 방역 점검이 한창입니다. 거리 두기가 지켜지는지, 소독과 방역이 제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능 전까지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몰리는 입시 학원과 스터디 카페, PC방 등이 집중 방역 점검 대상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학원 쪽에서는 사실 위드 코로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4단계에서 준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수능 역시 지난해처럼 확진 또는 격리 수험생에게도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 일반 시험장 1,251곳 외에 별도 시험장 112곳, 620개 시험실과 병원 생활치료센터 30곳에 병상 244개가 준비됐습니다. 교육부는 또 지금부터 확진된 수험생은 증상이 없더라도 재택 치료가 아니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확진 격리자를 위한 시험 인프라를 넉넉하게 구축해 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이후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전형에 대비한 대학의 방역 현황도 점검합니다. 대학에서도 격리되거나 확진된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수능을 일주일 앞둔 오는 11일부터는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교육당국은 특히 수험생과 가족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일상 회복을 잠시 미루고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드론으로 음식을 배달해 로봇이 가져다주는 시연이 세종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커피숍에 온라인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만든 아이스 커피 2잔은 오토바이 대신 드론에 옮겨집니다. 커피를 담은 드론이 힘차게 날아오르며 배달 개시. 금강 넘어 직선 거리로 2km 떨어진 세종중앙공원까지 무사히 날아왔습니다. 이 드론은 최대 10kg 정도 무게의 물건을 이곳 상자에 담고 왕복 4km 범위까지 배송할 수 있습니다. 커피 배달 마무리는 자율주행 로봇이 맡았습니다. 로봇이 입력된 목적지까지 스스로 찾아가 얼음이 녹기 전 커피 배달을 완료합니다. 건강히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한 7km, 8km 되는데 공중으로 날아오니까 금방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국토부 주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돼 사전 비행 승인 등의 규제를 면제받고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배송 외에도 불법 5개 광고를 감시하는 드론, 건설 현장 안전 실태를 확인하는 드론 등이 시연할 수준까지 개발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송 업무 서비스 외에도 로봇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공공은 서비스 분야를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저희 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전문가 자문과 국토부 평가 등을 거치면 실제 상용화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가 세종시에서 제일 먼저 시범 운영될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 수사 소식 전해드렸죠. 0815님,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웅 의원이나 반송을 주장하는 손준성 검사나 참 뻔뻔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해서 6192님, 물류 대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